어차피 어머님 나이 많고 늙으셨잖아요. 이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말을 내뱉은 며느리의 인생이었죠.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나이 든 부모님을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긴 적은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줄 겁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던진 무례한 한마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극.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가족에게 하는 말 한마디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큰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인 박정숙 여사, 71세. 그녀는 이날도 평소처럼 며느리 최민지 씨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남편이 남긴 재산을 잘 관리하며 작지만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는 평생 아껴 살며 모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그리고 여러 개의 보험 상품까지 대략 계산해 보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박 여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5년 전 결혼하면서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며느리 최민지 씨였죠. 처음엔 밝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것처럼 보였고 박 여사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지 씨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 차에는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죠. 하지만 2년 차부터는 달랐습니다. 점점 말투가 거칠어지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무례해졌습니다. 3년 차가 되자 아예 대놓고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죠. 어머님, 또 그 얘기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어머님 세대랑 지금은 다르니까요. 이런 말들이 일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고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걱정됐으니까요. 손자를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고요. 그런데 4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최근 건강검진을 받고 온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죠. 검진 결과는 다행히 괜찮더라.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하시네. 그래도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박 여사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민지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말인데요, 어머님. 민지 씨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설렘 같은 게 묻어났습니다. 뭔가 오래 생각해온 말을 드디어 꺼내는 듯한 느낌이었죠. 보험 말씀이신 거죠? 어머님이 가입하신 보험들이요. 박 여사는 약간 놀랐습니다. 자신이 보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왜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 보험도 있긴 한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지 씨는 차 잔을 내려놓고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려나 존중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는 듯한 차갑고 탐욕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죠. 어차피 어머님 나이 많잖아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까? 어차피 나이 많다고. 하지만 민지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제 일은 넘으셨고요. 솔직히 보험 같은 거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거고 복잡하고 귀찮으시죠?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냥 수익자를 저한테 넘기시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고요.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어머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말은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곧 죽을 사람이니까 미리 보험을 나한테 넘기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사실 요즘 보험 수익자 변경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좀 공부했거든요. 이런 거. 민지 씨는 마치 자신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어디에도 진심 어린 배려는 없었습니다. 오직 노골적인 욕심과 무심함이 가득했죠.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가족 거잖아요. 그럼 미리 정리하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박 여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손으로 차 잔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 재산 문제로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 많잖아요. TV에서도 맨날 나오고.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민지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사실인 것처럼 박 여사가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이 어머님 이해하시죠?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어머님 편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어머님 연세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박 여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민지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이고 차가운 미소였죠. 5년 동안 이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 밝은 모습, 점점 변해가는 태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본성까지 박 여사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그저 곧 죽을 늙은이일 뿐이구나. 빨리 재산을 물려받고 싶어 안달이 난 거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박 여사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네. 민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의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쵸? 저도 진짜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나중에 복잡한 일 없고 서로 좋잖아요. 응, 생각해 볼게.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아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네. 시어머니 재산, 이제 내 거나 다름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민지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30년 넘게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쳐 온 교사였다는 것을,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온 그 누구보다 강인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방금 한 그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요. 박 여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 2024년 4월 15일. 며느리가 한 말 어차피 어머님 나이 많잖아요. 보험을 자기한테 넘기라고 했음. 노트를 덮으며 박 여사는 다시 한번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 방식으로.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괴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익힌 계획성과 철저함이 발휘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자가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지 씨는 어제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별로 화난 것 같지 않았고요. 역시 나이 드니까 순해지는 거야. 쉼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박 여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삶과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결심이었죠.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작은 핸드백. 외출 준비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러 가. 오래전 동료였던 선생님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지 씨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주면 집안이 한결 편했으니까요. 박 여사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대형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상담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해서 찾은 상속과 재산관리 전문 변호사였죠. 박정숙 여사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여사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본인의 재산 목록, 보험 증권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까지 지난 3일간 밤낮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었죠. 변호사님, 저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은 절대로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싶어요. 박 여사는 며느리가 했던 말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이해합니다. 많이 상처받으셨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어요. 제 재산은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예요. 그 누구도, 특히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한 푼도 가질 수 없게 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사님의 재산이니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다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보험 상품을 점검했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총 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까지 총 보험금은 대략 5억 원이 넘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보험사를 방문했습니다. 하나하나 수익자를 변경했죠. 원래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던 수익자를 모두 손자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손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해주세요. 보험사 직원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객의 요청이니 당연히 처리해줬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요청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부동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박 여사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이었죠. 두 집의 시가를 합치면 약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는 신탁 제도를 추천했습니다. 유언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고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만 재산이 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유언장보다 훨씬 확실하고 법적 다툼의 여지도 없습니다. 박 여사는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익자는 오직 손자 1명, 그리고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며느리 최민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익자인 손자를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리도 없음. 세 번째로 예금과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모은 돈이 예금으로 약 3억 원, 주식으로 약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탁으로 묶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죽기 전에 이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이라고 해서 여사님의 돈을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생전에는 여사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다만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정해진 수익자에게만 가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나 박정숙은 온전한 정신과 자유로운 의사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손자에게 상속한다. 며느리 최민지는 유류분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상속 권리를 갖지 않는다. 이는 며느리가 나에게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한 것이며 내 자유로운 의사결정임을 분명히 한다. 유언장 작성 당일 공증인은 박 여사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며느리분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네, 확실합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혹시 강요받으신 건 아니시죠? 누군가의 압력은 없으신지요? 전혀요. 이건 온전히 제 결정입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잖아요.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하고 확고했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의료 관련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이건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식을 잃거나 판단력을 잃었을 때 며느리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의료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 모든 과정에 3주가 걸렸습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친구 만나러 간다거나 병원 가본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보험사, 은행, 부동산 신탁회사를 돌아다녔죠. 집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친절했고, 손자를 돌봐주고, 저녁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뒤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민지 씨는 여전히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순히 자기 말을 들었다고 믿었죠. 가끔 박 여사에게 어머님, 보험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때마다 응, 생각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답했습니다. 민지 씨는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친절한 척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변호사와의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확인서, 신탁계약서, 공증된 유언장, 각종 법정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며느리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여사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여사님, 혹시 며느리분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실 생각이신가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려줄 겁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곧요. 아주 곧.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박 여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사람이 배운다는 것. 박 여사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 도착하자 민지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요즘 들어 더 친절해진 것 같았죠. 아마 곧 보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이것저것 볼일 좀 보고 왔어.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고마워. 박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적기야. 아들도 집에 있고 손자도 있고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박 여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준비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회의 좀 하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게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응, 중요한 이야기야. 너도 있어야 하고 민지도 있어야 해. 그리고 손자도. 민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구나. 보험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역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거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평온함이었죠. 그날 밤 박 여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재산의 주인이다. 그 누구도, 특히 나를 무시하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의다. 일기장을 덮으며 박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테이블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철을 가져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어머님, 무슨 서류예요? 민지 씨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상민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민지 씨는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를 보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변호사가 와? 보험 수익자 변경하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한가? 아들 준호 씨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변호사님을? 앉아라, 준호야. 그리고 민지도 앉아. 손자는 방에서 놀게 해. 어른들 이야기니까.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야. 내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지. 민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드디어 보험을 나한테 넘기시는 거네. 민지야,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기억하니? 민지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더라? 아, 그 보험 이야기. 아, 네. 제가 어머님께 보험 정리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응, 맞아. 내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어차피 어머님 나이 많잖아요라고 했지. 민지 씨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들으니 조금 민망했죠.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어머님을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어머님 편하시라고. 알아. 내 의도가 뭐였는지 나도 잘 알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지. 변호사 김상민 씨가 서류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어. 내 말대로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겠더라고. 민지 씨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됐다. 드디어 성공이야.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걸 정리했어. 보험도, 부동산도, 예금도, 주식도. 전부 다. 와, 어머님. 정말요? 그럼. 민지 씨가 신나서 말하려는 순간 박 여사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궁금해할 텐데 수익자가 누구인지 말이야.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자기 이름일 거라고 생각하며 들떠 있었죠. 수익자는 손자야. 우리 귀여운 손자. 네. 민지 씨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손자? 자기가 아니라? 잠깐만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면 아직 애잖아요. 당연히 제가 관리해야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신탁으로 묶였어.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손자가 성인이 되면 직접 받게 되어 있어. 그럼 저는요? 너,
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제가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응, 맞아. 한 푼도. 박 여사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모든 보험 상품 총 7개입니다. 수익자는 전부 손자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손자의 법정 대리인은 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민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동산 두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 신탁으로 묶여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 생존해 계실 동안은 여사님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고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손자님에게 직접 상속됩니다. 며느리분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금과 주식도 동일합니다. 총액 약 5억 원. 이것도 신탁으로 관리되며 수익자는 손자님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박 여사님의 모든 재산이 손자님에게 상속되며 며느리분은 유류분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상속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지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이게 무슨...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 여사는 조용히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결의만이 있을 뿐이었죠. 민지야, 내가 했던 그 말 기억하니? 어차피 어머님 나이 많잖아요라고 했지. 그 말이 날 깨닫게 해줬어. 그건 그냥 어머님을 위해서. 아니야. 너를 위해서였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나는 내게 그저 빨리 죽어서 재산이나 넘겨줘야 할 늙은이였을 뿐이야. 민지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박 여사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선생님으로 일했어.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지. 그러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평가된다는 것. 그리고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 어머님, 너는 나를 무시했어. 나이 많다고 곧 쓸모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 내 재산만 노렸어. 배려도 존중도 없었어. 그저 욕심뿐이었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했죠. 그래서 난 결심했어. 너를 내 인생에서 빼버리기로. 적어도 재산적으로는 말이야. 옆에 있던 아들 준호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지가 실수로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박 여사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너는 모르니? 집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외면해왔죠.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손자에게 주기로 했어. 직접. 민지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여사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셔도 이기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류분은요?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분은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민지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박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민지야.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 내 경우엔 그렇게 무너지는 쪽이었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 민지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준호 씨가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지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준호야,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리고 이건 민지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도 문제가 있어. 내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방치했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사과는 필요 없어.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단호해져라.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납하는 게 아니야.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가족도 남만 못해. 박 여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이리 와봐. 6살 손자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총총히 달려왔죠. 할머니. 그래, 우리 진우.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박 여사는 손자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 있잖아. 그거 다 넣어줄 거야. 내가 크면 받을 수 있어. 진우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웃고 있어서 따라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 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죠. 지난 몇 주간 처음으로 마음 편한 미소였습니다. 민지 씨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죠. 자신이 그토록 노렸던 재산, 20억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변호사님.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변호사는 서류철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준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손자와 함께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민지 씨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의 결정이야. 나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주고 싶어. 그게 내 아들, 내 손자야. 하지만 어머니, 아들아,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고. 그런데 내 아내는 나를 그저 재산 덩어리로만 봤어. 그게 나한테는 너무 아팠어.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진심 어린 상처를 봤으니까요. 그날 밤 박 여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혔다. 민지의 얼굴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내 손자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지 씨는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박 여사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죠. 처음에는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밤마다 민지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요. 민지야, 어머니 마음이 확고하셔. 이미 법적으로 다 처리된 일이야.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2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우리 노후는? 진우 교육은? 우리가 벌면 되잖아. 원래 부모 재산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쉽게 말하네요. 당신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그래, 어머니 재산이야. 어머니 돈이고 어머니가 평생 모은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 민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신에게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생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을까? 그녀는 몰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하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상속에서 배제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자세히 상황을 들은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그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유류분은요? 며느리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럼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신 거라면 그건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실 그녀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박 여사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민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제가 그때 한 말이요. 어차피 어머님 나이 많잖아요라고 한 거요.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응. 박 여사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 박 여사는 그제야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야, 내가 미안해하는 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아서야? 아니면 재산을 못 받게 돼서야?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봐, 대답도 못하잖아.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어머님, 민지야, 나는 내가 변하길 바라지 않아. 사람은 쉽게 안 변해. 다만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리고 나도 이미 결정했어. 변경할 생각 없어. 박 여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화나지 않아요? 당신 어머니 재산인데 우리가 한 푼도 못 받게 됐잖아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 솔직히 화도 났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아. 뭐가요? 어머니 재산이잖아.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거고,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는 없는 거야.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나도 불편했어. 여러 번 말하려고 했는데 부부 싸움하기 싫어서 참았던 거야.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 어머니는 나이 드셨지만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가끔 어머니를 그냥 귀찮은 존재로 대하는 것 같았어.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억지로였지만 박 여사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도 먼저 하고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장 보는 것도 같이 갔습니다. 박 여사는 민지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는 여전히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번 내린 결정은 바꾸지 않는 게 그녀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아. 둘이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요. 박 여사는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 이해해요. 제가 어머님 입장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박 여사는 놀랐습니다. 민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민지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선을 그어야 했던 거야. 알아요. 제가 그 선을 넘었죠. 둘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나도 너를 다시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재산 문제는 별개야. 그건 변하지 않아. 네, 어머님. 이해해요. 그날 이후로 민지는 정말로 조금씩 변했습니다. 박 여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재산을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갈 거야. 일주일 정도. 어디 가세요, 어머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주도. 옛날 동료 선생님들이랑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어. 좋으시겠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죠. 어머님, 편하게 다녀오세요. 제가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박 여사는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여행을 다녀온 박 여사는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재산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은 저를 용서하셨어요? 박 여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
그게 뭘까? 내가 한 말을 잊으라는 거야? 그건 못해.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 하지만 박 여사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여. 그리고 그건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용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알아. 이제 그만하고 우리 저녁이나 먹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한 화목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화로웠습니다. 손자 진우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받는 돈으로 뭐 하면 좋아요? 박 여사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건 내가 크면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하나만 말해줄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을 소중히 하고 존중하는 거. 그게 돈보다 훨씬 중요해. 진우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박 여사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잘 자랄 거야.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그날 밤 박 여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로 6개월이 지났다. 민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내 손자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는 72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똑똑했으며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박 여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어느 날 민지가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랑?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응, 재산은 못 받게 됐어. 전부 다 우리 아들한테 갔지. 헐, 진짜? 그럼 너 완전 손해본 거네?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중요한 걸 배웠어. 뭘? 말의 무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 어차피 어머님 나이 많잖아요 라고 한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 20억이 넘는 돈을 날려버린 거지. 와,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말인 줄 몰랐어. 그냥 사실을 말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인지 몰랐어. 민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분이야.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지. 그래도 억울하지 않아? 처음엔 억울했어. 엄청 화도 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였다는 걸. 친구들은 민지의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너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욕 엄청 했잖아. 응, 알아. 그게 잘못이었어.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고 재산으로만 바라본 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 그날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박 여사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죠. 어머님, 제가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박 여사는 음식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 요리 실력이 늘었어. 감사해요, 어머님. 식사 후 둘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은 그때 제가 했던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박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배신감? 그런 느낌이었어. 5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온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지. 그리고 슬펐어. 내가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늙은이로 보였다는 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알아. 내가 미안해한다는 것도 알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민지야. 박 여사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처는 남아. 용서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다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 평생 반성하며 살 거예요. 박 여사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성만 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그게 더 중요해. 그날 밤 박 여사는 손자 진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제가 받는 돈 정말 많아요? 응, 많아.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니까. 와, 그럼 저 뭐 살래요? 박 여사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잘 들어봐. 네, 돈은 중요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진우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몰라요. 사람이야. 사람을 소중히 하고 존중하는 거. 특히 가족을 말이야. 근데 할머니, 엄마는 가족인데 왜 돈을 안 줘요? 박 여사는 잠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실수를 했어. 할머니한테 좋지 않은 말을 했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교훈을 준 거야. 교훈이요? 응.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배우게 한 거지. 하지만 진우야, 엄마를 미워하면 안 돼. 엄마도 지금 열심히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할래요. 박 여사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진우. 할머니 믿어. 2년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는 73세가 되었고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민지와의 관계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재산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둘째를 가진 거였죠.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박 여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지야.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에는 딸이래요. 아이고, 좋겠네. 손녀라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박 여사는 민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금반지였죠. 이거 할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한테 받은 거야. 내가 가져. 민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괜찮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 물론 재산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이런 건 줄 수 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평생 잘할게요. 알아.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그날 밤
박 여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년이 지났다. 민지가 많이 변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재산 문제를 바꿀 생각이 없다. 그건 내 원칙이니까. 하지만 민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는 74세가 되었습니다. 손녀도 태어났고 가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가 죽으면 며느리에게 편지 하나를 전달해 주세요. 박 여사는 미리 써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어요. 며느리가 이걸 읽으면 이해할 거예요. 변호사는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며느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84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손자와 손녀, 그리고 아들 준호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민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민지는 박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 김상민 씨가 민지를 찾았습니다. 최민지 씨, 박 여사님께서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지는 놀라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10년 전 내가 했던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니? 어차피 어머님 나이 많잖아요.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어. 아니, 정확히는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줬지. 처음에는 화가 났어. 배신감도 느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내가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 내 잘못이기도 하다는 걸. 민지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다만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재산 덩어리로만 취급받고 싶지 않았어. 내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처음에는 재산 때문이었겠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 그게 나한테는 큰 위안이었어. 재산을 내게 주지 않은 건 변함없어. 그건 내 원칙이었고 손자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했어. 민지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야. 너는 변하려고 노력했어. 그게 나한테는 충분했어. 앞으로 진우와 손녀를 잘 키워줘.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 말의 무게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마웠어, 민지야.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그게 이 할머니한테는 큰 선물이었어. 편히 살아. 그리고 행복해. 마이너스 시어머니 박정숙. 민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남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셨지. 나 평생 어머님께 받은 교훈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거야. 뭘? 말의 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 진우는 이제 19세가 되었습니다. 곧 성인이 되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받게 되죠. 하지만 진우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 사람을 소중히 하라고.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민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할머니 말씀이 맞아. 이 이야기는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은 사랑을 전하고 어떤 말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어차피 어머님 나이 많잖아요. 이 한마디가 20억이 넘는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숙 여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재산 덩어리로만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민지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때문에 후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의 무게를 생각하라.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셋째,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라. 박정숙 여사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넷째, 변화는 가능하다. 민지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재산은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존중,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나이 든 부모님을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긴 적은요?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특히 나이 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좀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존경해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재산은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박정숙 여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